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저희 기수 중에서는 일찍 임용한 편에 속해서 벌써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어언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법적인 송사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 정말이지 일반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께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별의별 사건들을 다 접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러고 살까 싶은 심정이 드는 일도 적지는 않아요. 보통 잘못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참 우스운 점은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응당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읊조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인데 꼭 판사인 제 앞에서만 참회하는 척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제가 판사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재판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고작 악마의 눈물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항상 객관적인 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 역시 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일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인생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일이에요. 재판장에 들어서 평생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옛날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판사님, 그래도 저희가 한때는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제발 가엾게 여겨주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판결에 내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지난 인연 들먹일 만큼 떳떳한 과거는 아닐 텐데요. 참 여전하시네요. 여러분이라면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공경에 처한 지난 악연을 만나게 된다면 말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뼈아팠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적으로 상대방 쪽이 제게 납작 엎드리는 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참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건가 싶어요. 지금은 판사로서 제 직업적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제 유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6살 무렵 양친이 모두 돌아가시게 되며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날 때부터 버려진 경우는 아니었어요. 어렴풋하게나마 친부모에 대한 기억도 약간은 남아있었어요. 고아로 외로운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두 분이 같은 처지의 서로를 만나 저를 낳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다 일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도 몇 해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를 보육원에 맡기게 되신 거죠. 몸을 의탁할 일가 친척 한 명도 없었으니 그분들로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머리 다 굵은 성인이 된 지금이 되어서야 그런 그분이 그저 안쓰럽고 안타깝게 느껴져요. 양친 멀쩡하게 둔 사람들도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 가정 고생을 하는데 비바람 불어쳐도 막아줄 바람막이 하나 없는 평생이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지금의 저보다 젊습니다. 어릴 적에야 그 사정이 어찌되었건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 보육원까지 보내놨으니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 부모님보다 더 훌쩍 나이를 먹고 보니 그 젊으신 분들이 자식 떼어놓고 세상을 떠나실 때 걱정스러운 마음에 눈이나 제대로 감으셨을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판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송사도 제법 많은 편이에요. 보통 부모 자식이라고 하면 천륜을 입에 담으며 세상 둘도 없이 애틋하고 소중한 관계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 역시 부모 자식 간이라는 걸 저는 판사 일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가 있는 양친 밑에서 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제가 지나온 세월이나 현재에 이르기까지보다 더 나은 삶이었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원래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들은 더 귀중하고 좋게 보이기 마련이고 가지 못한 길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어릴 적에는 그런 생각들에 함몰되어 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잦았습니다만 제 경험상 그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깨달은 것도 같아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록 애초에 주어진 것이 남들보다 현저히 적어 억울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제 인생의 고삐를 스스로 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부모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 윤영이가 평탄하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특히나 저는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보육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적응이 힘겨웠던 것도 같습니다. 이미 제가 들어갔을 때 또래 아이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서 나름대로 유대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른 친구들은 제가 약간이나마 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을 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초반에는 보육원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지원이가 적응이 힘든 것 같아요. 나이라도 조금 어리면 차라리 입양이라도 수월할 텐데. 아무래도 부모님 기억하는 아이들이 입양 간 곳에서 적응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입양 가기에 지원이는 나이도 좀 있는 편이고. 6살에 불과한 나이지만 보육원 선생님들 뒤에서 작게 하시던 말씀처럼 그 나이에 입양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내 입양 자체가 사실 해외 입양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저 때는 더했죠. 간혹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하려고 하더라도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보육원 생활을 기억하지 못하는 갓난 아이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이야 공개 입양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친부모가 따로 있었으나 양부모인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입양을 통해 데리고 온 아이들도 주변에까지 친자식으로 알리고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려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자라있는 저 같은 아이들은 당연히 입양 가기가 힘들었어요. 입양을 간다한들 파양당해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입양 절차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버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파양은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친부모로부터 무슨 이유에서든지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어른들의 자식이 되었다고 입양 가게 된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일일 텐데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내어주었다가 도로 파양을 당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친부모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서 양부모에게까지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친부모에게 버려졌을 때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을 때 친부모에게 버려졌을 때야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보육원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보육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면 아무래도 거기서부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입양을 가서도 다른 평범한 집 아이들이 친부모에게 대하듯 결코 양부모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버려졌다는 기억은 사람을 그렇게 위축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다시 버림받는 일을 겪지 않으려고 아이가 아이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죠. 어떻게든 양부모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아이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입양에 대한 아이들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나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 입양을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입양을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보육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들끼리 하시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도 했고 보통 입양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주 어린 동생들이었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입양을 간다는 것 자체도 두렵게 느껴졌어요. 저 보육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보다 1살 많은 오빠가 파양돼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빠라고 해봐야 고작 7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였어요. 입양 가기 전까지는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선생님들께도 도움을 많이 주는 의젓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오빠가 그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는 저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 일이 오빠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에서 다시 돌아온 그 아이가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세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는 티가 났죠. 승윤이가 절대로 가서 미움받을 짓을 했을 아이가 아닌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그 집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승윤이 입양한 후로 아이가 생겼다잖아요. 정말 다들 왜들 그러는지. 진자식 생길 거라고 입양한 아이 파양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데려가질 말던가.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상처를 2번이나 줄 수가 있어요? 남의 자식 데려오면 없던 친자식도 잘 생긴다는 속설도 있다고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애 들였다가 막상 친자식 생기니까 남의 자식 나 몰라라 하고 싶은 거지. 선생님들끼리 속상해서 화를 내시며 하시던 말씀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렇다 보니 새 부모를 찾아 안락한 가정으로 가는 것이 꼭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그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육원 생활을 1년쯤 했을 때였을까 한 부부가 저희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남자는 40대가 넘어 보이는 나이에 덩치도 제법 커 보여 좀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 여자 쪽은 남편보다 10살 이상은 어려 보이는 나이였어요. 둘이 서 있는 걸 보니 꼭 동화책에서 보았던 미녀와 야수가 떠올랐죠. 한눈에 보아도 아내 쪽이 남편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나긋나긋한 말투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그러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다 하고 있는 행색이 말쑥한 것이 부유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후원자가 아니라면 입양할 아이를 물색하러 찾아온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친부모 곁을 떠나서 자라서인지 저도 모르게 그런 눈치는 참 빨리도 자라나더군요. 솔직히 지금까지 입양을 위해 찾아왔던 부부들 중 겉모습은 가장 그럴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눈여겨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보통 저렇게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아주 어린 친구들을 선호했으니까요. 이번 역시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원장실로 갔더니 며칠 전 저희 보육원을 방문했던 그 부부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있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예절 교육만큼은 항상 철저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두 사람 앞에서 나부치 허리를 숙이고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네가 지원이라고? 제가 따로 제 이름을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이미 저에 대해 알고 계시는 두 분이셨습니다. 솔직히 긴장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럴수록 얌전하고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건 어느 정도 체념과도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라고 고아라고 한 번이라도 손가락질을 덜 받으려면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닌데 속으로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반은 자의로 반은 타의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저였습니다. 그렇게 더 어린 동생들 봐주며 얌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 두 부부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어요. 지원이는 공부도 잘한다고 하고 동생들도 착하게 잘 돌봐준다면서?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가 꼭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싶었어. 그래, 지원이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아저씨가 지원이 너무 예뻐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얘 을젓한 것 좀 봐. 이렇게 얌전하고 손 가는 거 별로 없는 아이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저만 빼고 그 자리에 모두들 하하호호 웃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지만 어색함은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저분들에게 입양을 가게 되는 걸까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만 같았어요. 확실히 저는 애교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입양할 아이 찾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귀엽고 어리고 애교 많은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입양이 결정되자 다음 단계는 쏜살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유독 부유해 보였던 그 부부에게 입양 가게 된 저를 부러워하기도 시기하기도 했어요. 좋겠다. 나도 부잣집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갖고 싶은 거 실컷 사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흠, 가서 잘 있을지 어떻게 알아? 승윤이 형처럼 여기 다시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린 마음에 정말 기분이 싱숭생숭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입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나도 입양을 가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조건의 집에 입양 가게 되었다는 게 꼭 기쁨만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입양 갈 집에는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파양된 승윤이 오빠처럼 혹시나 그 집에 아이가 생기면 나도 여기 다시 오게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제 입양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엄마 아빠도 지원이한테 정말로 잘해줄게. 저를 사랑해주고 잘해주겠다는 그분들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기로 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거예요. 사실 그것 말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왕 좋은 기회를 얻어 입양을 가게 되었으니 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당연하게 친부모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야 그런 환경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저희 같은 보육원 출신들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들에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저희에겐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것을 얻어내려면 그보다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체득하고 있었어요. 저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된 이상 저분들에게 미움 사지 않기 위해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입양 가서 제가 살 집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집은 어느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예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집안에 따로 음식을 해주는 가정부 이모님이 상주하고 계실 정도였어요. 지연아, 여기가 네 방이야. 한번 구경해봐. 제 친부모와 함께 살 때도 제 방이라는 걸 가져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보육원 시절에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내 방이라니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자애라고 일부러 그렇게 꾸미셨는지 몰라도 온 방이 화사한 핑크톤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게는 분이 넘칠 정도로 과분하게 느껴졌어요. 옷걸이에 가지런하게 걸려있는 새 원피스부터 가방에 신발, 책꽂이에 주르르 꽂혀있는 책들까지 이 모든 게 나만을 위한 물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며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워낙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고심해서 고른 거야. 아끼지 말고 읽고 싶은 대로 실컷 읽고 다 읽으면 또 사줄 테니까. 그제야 내가 정말로 부잣집에 입양 왔구나 하는 실감이 차츰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어주며 저리 웃어주시는 걸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생전 처음 가져보는 내 소유의 새 물건이라는 것도 그 어린 마음에 혹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내게 내어주시는 분들이 내 부모님이 되셨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란 존재는 자식들에게 그 어떤 것을 해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양 간 첫날에 그분들이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입양 가기를 두려워하던 마음이 언제 드러나는 듯 정말로 저분들의 아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분들이 원하시는 게 착하고 말 잘 듣는 공부 잘하는 딸이라면 어떻게든 그런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막상 입양을 간 후에 그 두 분과 부모 자식 사이처럼 정다운 시간을 보낼 기회는 좀처럼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아버지는 사업하신다고 워낙 바쁘셔서 밤늦게 자기 전에야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늘 거나하게 술에 취한 벌건 얼굴로 호탕한 웃음을 지으시며 제 어깨를 두들겨주곤 하셨습니다. 양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셨는데 집에만 붙어 계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피부관리며 쇼핑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양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잦으셨고 이따금씩 지인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얘야? 지원이. 여기 와서 엄마 친구분들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어머나, 애가 참 인사도 잘하고 빠릿빠릿한 게 고르긴 잘 골라왔네. 그치? 어린애가 때 한 번 안 쓰고 울지도 않고 말을 어찌나 잘 듣는지 몰라. 어머, 근데 나는 어린애가 너무 그런 것도 좀 무섭더라 얘.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진 못해도 그게 친자식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더욱 양부모님 눈밖에 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모님은 또 외출하셨대? 그렇지 뭐. 아이고, 애 데려와 놓고 하루 종일 애를 저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째? 그래도 쟤는 이렇게 부잣집에 입양 왔으니 팔자 핀 거지 뭐. 내 새끼들보다도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애가 어디 그런 것만으로 크나. 나는 솔직히 사장님이 입양해서 애 데려오신다고 할 때부터 좀 걱정스러웠어. 남의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이 집에 애가 없으니 별 수 있었겠어? 듣자 하니 전처럼 같이 살 때도 한참을 애가 안 생겨서 내친 것 같던데 젊은 여자랑 다시 재혼한 지 10년이 가까워 가는데도 애가 안 들어서니 난 솔직히 사모 저렇게 밖으로 놔두면서 돈 쓰고 다니는 것도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손자보겠다고 젊은 여자 데려왔는데 여태 애 하나 못 낳고 있으니 얼마나 시댁 눈치가 보이고 스트레스 받았겠어. 아이고, 우리가 불쌍해하고 걱정해봤자 우리 신세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괜한 소리 했다가 눈밖에 안 나도록 조심이나 해야지.
어른들은 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집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름아름 하시는 얘기에 대강의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집도 친자식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속으로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솔직히 이 집에 친자식이 없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제가 이 부잣집에 들어와 소공녀라도 된 것처럼 이런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정말 친자식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도 수민이 오빠처럼 친자식이 생기면 파양당하게 되는 걸까? 그 생각하면 벌써부터 두려웠어요. 그럴수록 책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노력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제가 양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것은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 상장을 태우는 것 말고는 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오랜 공부 습관은 사실 공부 그 자체가 좋았다기보단 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상장을 또 받아왔어? 학교 상장은 우리 지원이가 다 쓸어오네. 하하, 내가 뭘 했어? 처음 볼 때부터 눈이 아주 똘망똘망한 게 크게 될 관상이라고 했잖아. 양부모님께서 제가 피땀 흘려 이룬 성과에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는 것도 저는 기뻤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제가 상장 타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저를 정말 자식으로 받아들이셔서 자식인 제가 자랑스러워 그러시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양부모님을 비롯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다 모여 계신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양아버지의 부모님인 할머니 할아버지나 양어머니의 홀어머니이신 외할머니 모두 저를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아무래도 당신들 핏줄이 섞인 손자가 아니니 정이 안 가셨겠죠. 그런데 그날은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애가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한데 당연히 애가 들어설 줄 알았지. 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집안의 경사로구나. 네, 그렇습니다. 양어머니께서 임신에 성공하신 거였어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제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그들만의 기쁨에 취해 있는 광경을 보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는 엄습하는 공포에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으면 또 모를까 이미 듣고 겪어온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상장 받아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동생 생겼다고 해서 나를 다시 보육원에 보내시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치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멀찍이 서 있는 걸 발견하셨는지 양어머니의 어머니께서 못마땅한 어투로 말씀하셨어요. 쟤는 어린애가 애답지 않게 저렇게 음침하게 서서는 어른들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머, 지연이 왔니? 어른들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른 네 방으로 올라가. 제가 2층 방 계단을 다 오르기도 전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럼 이제 쟤는 어떻게 할 거야? 니들 피 섞인 자식이 생긴 마당에 뻐꾸기도 아니고 남의 집 자식을 언제까지 품고 살 거야? 그렇다고 애를 바로 내칠 수야 있나요? 사람 도리가 그게 아니지. 그나저나 신기하네. 업둥이 데려오면 내 자식 생긴다는 게 진짜였나 싶고. 생길 때가 되니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사부인,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잖아요. 남의 자식 데려다가 이게 무슨 헛고생이래요? 이러다 진짜 우리 귀한 손자랑 남의 새끼 같이 키우게 생겼는데. 사부인, 진정 좀 하시고. 애무렴 우리가 귀한 손자 그렇게 크게 두겠어요? 양부모님께 친자식이 생겼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파양을 언급하는 말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두 분 사랑을 받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설마 하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양어머니와 단둘이 남자 필사적인 기분으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양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동생 태어나면 잘 돌봐주고 놀아주고 정말 예뻐하고 잘해줄게요. 그렇게 말하는 저를 바라보는 양어머니 표정이 묘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나와는 달리 친자식으로 태어났다고 미워하고 몰래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그 동생을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자식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파양을 당했으니까요.
자기들 친자식 생겼다고 입양한 자식 도로 갖다 버리는 마당에 그래도 마음이 쓰이기는 했는지 그동안 제가 썼던 물건들 바리바리 싸주는 양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이 아쉬웠겠습니까?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그렇게 사정을 하는 저를 보는 게 영 기분이 껄끄러운지 벌써 배가 남산만큼 불러온 양어머니는 제 눈길을 슬쩍 피하고 양아버지는 혀를 찢찼습니다. 지원아, 지금은 우리가 야속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덕분에 네가 팔자에도 없는 비싼 옷, 비싼 밥 먹어가며 호강해보지 않았니?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할 거 없다. 원래 인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욕심내기 시작하면 너만 괴로워지는 거다. 그래도 우리 지원이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몹쓸 인간들이 다 있나 싶어요. 자기들 필요할 때 쉽게 입양해놓고 친자식 생겼다고 파양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을 일이지. 어떻게 당신 주제에 인생살이 논하며 그 어린 것에게 이렇게까지 대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보육원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이런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와중에 제가 두르고 맨 비싼 옷과 가방을 탐내며 보육원 아이들이 복적거리며 몰려들었지만 저는 그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야. 엄마 아빠는 무슨. 집에서 쫓겨나서 도로 여기에 돌아온 주제에. 그것마저 잃으면 양부모님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다 끊어질 것만 같아 물건을 부여잡은 제게 또다시 비수가 날아왔어요. 그렇게 양부모와 저희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직접 겪는 파양의 아픔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파양의 원인을 자꾸만 제게서 찾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했더라면, 좀 더 착한 아이였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애교가 많았더라면, 친자식이 생겼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파양당한 건 그저 책임감 없는 인간들이 무책임하게 입양을 결정했다 도로 아이를 버린 것이었으니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꾸 저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어요. 지원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아이인지 선생님이 다 아는데 절대로 네 잘못 아니야. 아무리 보육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심한 저를 다독여 주셔도 쉽게 상처가 아물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혹여나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입양을 할 때에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생겼을 때만 입양을 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는 집안에 두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이별을 경험해 가뜩이나 상처받은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후로 제가 다시 입양을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파양되어 돌아왔을 때 초등학생이었으니 현실적으로 입양 가능성이 없다시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그런 기회가 생겼다 한들 제가 입양 갈 결심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버림받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럽고 가슴이 시릴 때마다 이런 잡생각이 저를 갉아먹는 것을 떨쳐내기 위해 책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나마 공부머리는 있으니 이제 제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버리고 친자식과 희희낙낙하게 살고 있을 양부모를 생각하면 저 혼자 비참하고 초라해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집 아이가 아닌 걸 아쉬워하지 않아도 될 처지 정도는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에 몰입했던 건 양부모에 대한 복수심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처와 분노로 인한 일이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는 득이 된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남들보다 훨씬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해서 그런지 객관적으로 공부하기에 훌륭한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후원자분들의 도움을 받아 법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쯤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 마음먹는다고 온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목표는 판사였어요. 저는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누군가 법에 입각하여 정당한 보호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랬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판사로 일하는 제 가장 큰 첫 번째 신조이기도 하고요. 대학 진학하고도 악바리 소리 들을 정도로 쉼없이 공부에 매진한 결과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판사 임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 평생의 꿈을 이룬 날이에요. 항상 가진 것 없이 남들보다 부족하게 살다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그동안 내 피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꾸역꾸역 눈물이 났어요. 그날에서야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아야 할 초라한 존재가 아님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실감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제멋대로 짓밟은 그들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딛고 일어선 저 스스로를 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공정명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는 항상 일에 치여 사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판사가 하루에 보고 관여해야 할 사건이라는 게 재판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법조인들이 항상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판결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재판 관련 서류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느라 시력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 이른 나이에 판사 임용을 받은 지 벌써 수년이 흘러 어느덧 30대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벌써 파양당했던 아픔을 겪은 지도 어언 2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무른 게 고작 1년 남짓인데 그때의 기억이 20년이 지난 그날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원래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게 참 사람의 인생에 오래 남는 법이에요. 물론 그때처럼 저 스스로를 문제의 원인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은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함부로 버렸다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었죠.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줄 알았던 아픔도 판사로 일하기 시작하며 많이 흐려졌습니다. 판사로서 제 사명감을 다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도 많이 드높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끌어주시고 많은 마음의 위안을 주셨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잘못된 건 내가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파양당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저도 쉽게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었으나 상처받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보육원 선생님들이 계셨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제자를 애틋하게 여겨주신 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고, 비록 불우한 환경이지만 제 가치를 인정해주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죠. 세상에는 꼭 제가 만났던 그런 양부모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판사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무분별한 자비를 베푸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을 너무 냉정하게 바라보는 태도도 결코 좋은 판사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갱생의 여지가 없는 범죄자에게는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하지만, 핀치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는 이들에겐 제 사회화를 통해 이 사회에 녹아들게끔 하는 것 역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 판사 임용 후 몇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 했습니다. 제 손을 거친 사건도 수백여 건에 달하고 있었어요. 사실 워낙 많은 사건을 접하다 보니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단체 소송이라도 걸려있으면 워낙 피해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법정이 제법 어수선하곤 합니다. 보통 사기 사건이 법원까지 오갈 정도면 피해자 측에서 보통 마음고생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도 많죠. 그날의 사건 역시 사기 피해로 인한 단체 소송건이었습니다. 법정을 빼곡하게 채운 피해자들 무리의 분노에 찬 표정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가게가 휘청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역시 사건을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포순줄에 묶여 끌려온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저도 모르게 감정의 동요를 겪고 말았습니다. 20년 세월에 많이 늙기는 했지만 분명 제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본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 전에 피고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태산같이 커 보이던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저리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당당해 보였던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고 잔뜩 쪼그라 있었고, 의기소침하고 어둡기 짝이 없는 표정은 예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 되어 고개 숙인 그 남자는 바로 20여 년 전 저를 파양했던 제 양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사기 정황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부도 위기를 막고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분명하게 남아있었고, 이를 피해자들 역시 모르고 있지 않았으니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현재 지금 자신이 변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 선처해달라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빚 갚을 생각은 없고 형량은 최대한 줄여달라는 뜻이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다른 사기 범죄자들과 크게 다를 거 없었습니다. 그 대상이 20년 전 저를 매몰차게 파양하고 버렸던 파렴치한 양부였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재판 내내 피해자들의 고성이 오간 끝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자기 변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판사님, 제가 아무려면 제 지인들 상대로 일부러 사기를 치려고 그랬겠습니까? 저 그렇게까지 뻔뻔한 놈은 못 됩니다. 제가 돈이 있었으면 왜 갚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정말 갚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나마 사회에 있어야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 갚을 여지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쳐 죽일 놈의 주둥이만 살아서는? 아직 지 마누라 지 새끼 멀쩡한 집에서 잘만 살고 있더만. 한마디로 그저 변명에 불과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파양 당시 양부가 제게 했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사람은 분수대로 살아야지 제 분수보다 넘치는 걸 욕심내면 불행해지는 법이라고. 정작 그 말을 내뱉은 양부는 제 분수를 모르고 남의 돈까지 손을 대 일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한동안 차가운 눈빛으로 그 초라한 남자를 바라보다 제가 입을 뗐습니다. 감형을 바랍니까? 예, 판사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본인 인생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속죄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럼 감형의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 생각입니까? 아니, 그게... 애초에 갚을 생각조차 없었으니 그런 생각 따윈 해본 적이 없었겠죠. 그렇게 당황해서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 양부에게 제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형을 원한다면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판사님, 그게 뭡니까? 제가 판사님 말씀하시는 거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뒤에서 피고에게 사기를 당해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전원에게 피고의 감형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아오세요. 단호한 제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던 양부의 얼굴이 다시금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듣기에도 기가 막힌 소리라고 생각했겠죠. 당장이라도 자기를 갈아 마시지 못해 뒤에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설마 하니 저 사람들이 양부의 감형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줄 리가 없겠죠. 다른 사람 돈 욕심낼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돈인 양 써놓고 벌 받을 때가 되니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자기 죄만 줄이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형을 원하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어 탄원서를 받아오는 게 옳겠죠. 그런 노력도 없이 내가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준다면 그건 역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마디로 저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꼼짝없이 형을 다 살게 되었다는 절망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양부에게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죠.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욕심내면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피고가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말에 양부가 퍼뜩 고개를 쳐들고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양부의 눈이 경악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바라보고 그제야 그도 저를 알아보았음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네가... 버둥거리며 판사석 앞으로 뛰쳐나오려는 양부를 법원 직원들이 붙들었습니다. 나를 진작 알아봤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래도 한때는 내가 네 아비였는데. 정숙하세요.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고 나는 이 사건 판결을 맡은 판사입니다. 고압적인 제 태도에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양부가 재판장 바닥에 철퍽 엎어졌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저희가 인연이 없지는 않았는데 부디 가엾게 생각해 주셔서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빕니다. 피고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법정 모독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중하세요. 판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참 한결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좋은 인연이라고 우리 인연을 들먹이는지, 물론 그 꼴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양부를 보고 동요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으나
판결만큼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양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옛일을 들먹이며 선처를 바라는 건지 평생 정신 차릴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 조금의 선처나 감형도 없이 판결했습니다. 양부에게 남아있던 재산 역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양모와 그 친자식이 지내고 있는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죠. 양부야 그 재판 이후로 형이 확정되어 곧장 교도소에 이송되었으니 아마 살면서 다시 보게 될 날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나간 옛 악연을 뜻밖의 다시 마주치게 되어서인지 속이 시끄럽더군요. 근 20년 만에 보는 초라한 양부의 얼굴에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양모와 그 친자식이 사는 형편을 알아보았더니 양부 징역이 확정된 이후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친자식도 이제 20이 넘어 성인이 되어 있었으나 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폭력 기록부터 경범죄 기록이 심상치 않더니 가장 최근 체포 기록이 마약 투약 혐의더군요. 어린 나이에 있는 집 자식으로서 갈 때까지 다 간 모양이었습니다. 친자식 생겼다고 입양한 아이 내칠 정도로 귀하게 키웠을 텐데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을 사회로 내놓으려고 그 짓을 한 건지 생각하니 허탈해질 지경이었어요. 이것도 인과응보라고 하면 인과응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제가 부러 그들을 찾아가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파양을 당했던 바로 그날 그 사람들과의 제 인연은 끊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거나 안타까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엄연히 저는 일방적으로 인연이 끊긴 입장이고 버린 것 그쪽이니 제가 부채감 같은 걸 가져야 할 이유도 없죠. 그저 어린 시절 제게 생채기를 남긴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기분 나쁜 한때의 인연일 뿐입니다. 스치듯 우연히 양부를 마주쳤던 그때의 그 재판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로 저는 많은 재판을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수없이 많은 새로운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하나의 재판이 모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그날 양부의 일을 판결한 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일을 사명감 있게 수행하며 살게 되겠죠. 그저 그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극적인 제 복수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제 개인적인 복수의 칼로 휘둘러서는 안 될 말이겠죠. 그리고 제가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그저 적법한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고된 벌이 될 겁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참 굴곡 있었던 사연의 마침표가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풀어내니 또 대단치 않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대단치 않은 일로 넘길 수 있는 것 또한 제가 그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에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 제법 마음에 듭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해본 적은 처음인데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에 저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마음의 짐까지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기회 허락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잡한 도시 서울의 어느 한 동네에서 제법 조용한 일상을 살아나가는 여자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지금의 이런 일상과 도저히 매치가 안 될 정도로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세상에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 친정 집안은 정말 기구하고 복잡했습니다. 우선 친정아빠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빚을 지게 되셨고 그 빚을 갚느라고 죽어라 열심히 사시느라 또래 친구분들보다 결혼을 늦게 하셨어요. 자식들 간 일어난 배신, 그것을 목도하신 친할아버지께서는 분노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가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그대로 돌아가셨고요. 친정엄마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당신의 모든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대형 추돌 사고였거든요. 그 충격에 빠져 시름시름 앓으실 때 친정아빠를 만나셨고 그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친할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께 아주 못된 심보를 부리셨습니다. 덕분에 눈치 보면서 늘 전전긍긍하셔야 했던 친정엄마이셨습니다. 친할머니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다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지, 언젠가는 마음으로 품어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친정엄마께서는 한순간에 일가족을 다 잃으셨던 분이니 변덕이 죽굴듯하고 심보를 나쁘게 쓰시는 친할머니 같으신 분이라도 새로운 가족이라 여기며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의 간절한 마음은 보답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께서 임신하고 계셨을 때도 친할머니께서 못살게 괴롭히셨거든요. 여기 청소해라 저기 청소해라 이런 지시는 예사였고요. 심부름 다녀오라는 지시를 하루에 5번도 더 내리셨다네요. 밥이 맛이 없다, 국이 간이 이상하다, 반찬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트집을 끼니마다 꼭 잡으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예 바닥 걸레질을 친정엄마께 유독 심하게 시키시더니 친할머니께서는 힘껏 발로 친정엄마의 허리를 걷어차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엄마는 고꾸라지셨고 만삭의 배를 급히 움켜잡으셨지만 친할머니께서는 그걸 보시면서도 수 쓰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랬는데 결국 유산이 되었어요. 엄마! 그동안 내가 엄마가 애틋하고 짠한 마음이 커서 애써 모른 척하면서 지냈었는데 제 아내한테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산까지 시키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한 거야. 나는 설마 유산이 될 줄은 몰랐지.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서 나올 줄이야. 손녀도 아니고 손자인데 내가 그 귀한 핏줄을 왜 일부러 막대했겠어? 맹세코 실수였다. 됐어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따로 나가 살게요.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형들한테 부탁하세요. 저 몰래 형들하고 연락 주고받고 지내시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갔던 형들을 엄마는 뒤에서 품어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간 묵묵히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알고 보니 친정아빠도 내심 친할머니께 서운하고 섭섭했던 점들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친정부모님이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생명이었다고 어렸을 적에 몇 번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정아빠께서 처음 바람을 피우셨던 게 친정엄마께서 저를 임신하고 계셨을 때였거든요.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들이 밖으로 돈다는 말, 나는 그걸 이혼 얘기 엄마들한테 들었을 때도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었어. 왜 그랬을까? 희영아, 네 아빠는 이 엄마가 네 할머니한테 온갖 모진 소리 다 듣고 힘들게 살았을 때도 모른 척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대체 뭐가 믿음직스럽다고 믿어버렸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나를 배신할 줄 알았다면 나는 임신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어느 날 친정엄마께서 소주잔을 기울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저를 낳지 말았어야 좋았을 거라는 이야기로 들렸으니까요. 그날 친정엄마께서 늦은 밤중에 소주를 찾으셨던 건 친정아빠께서 언질도 없이 외박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렸던 저였지만 상황 판단이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었죠. 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이가 비틀어진 거라고 말이에요. 어렸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식으로밖에 못 튀었나 봐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비참한 생각을 가진 채로 자라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엄마하고 멀어진 거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당신 그렇게 괜한 핑계 대면서 나를 원망하고 집 밖으로 도는 것까지는 내가 눈 감아주겠는데 우리 희영이를 못 본 채 하는 그 작태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어. 친정엄마의 외침대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친정아빠의 따스한 눈길이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엄히 구셨거나 다른 어떤 반응이라도 보이시는 분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요. 집에 딸이 있는 듯 마는 듯 그렇게 구셨으니까요. 저는 철저히 무시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할머니의 왕래를 반겼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친할머니를 뵙고 지내게 됐거든요. 분명히 친정 부모님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의 존재가 무척 반가웠어요. 하지만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제 친정아빠를 반기셨던 것이지 저를 기꺼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어째 네 애미를 쏙 빼닮았구나. 맹하고 답답한 표정이 아주 판박이야. 어쩐지 정이 안 가네. 네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면 내가 예뻐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줬을 텐데.
아쉽구나. 저는 친할머니를 어려운 존재로 서서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변해가는 사이 친정엄마는 우울증을 크게 앓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께서 날이 갈수록 왜 그렇게 공허한 표정을 지으시는지, 힘이 없으신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바보 같은 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할머니께서 오신 주말이었는데 저는 먼저 잠에 들었다가 밤중에 얼핏 소란을 듣고 깼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친할머니와 친정부모님 이렇게 세 분이서 크게 다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신히 잠을 청했었죠. 그런데 그 밤이 바로 기점이었던 거예요.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친할머니와 친정아빠께서 안 계셨어요. 친정엄마께서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이불 속에 계셨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친정엄마께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알아서 먹을 걸 찾았더랬죠. 그리고 며칠 뒤 친정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기로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제 욕심을 차려서 무언가를 해본 적도 없건만 자꾸 저를 슬프게 하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런 저를 붙잡고 친정엄마께서는 되려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빠라는 인간은 그 바람 피우던 여자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떠났어. 알고 보니까 그 바람난 여자가 집안이 꽤 사는 모양이야. 그러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를 그리고 너를 그 인간이 무참히 버린 거겠지. 우리 딸에게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게 해서 미안해. 영아,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 친정엄마의 우시는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 저는 머릿속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모녀에게는 딱 하나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주어졌었네요. 저는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친정엄마께서는 열심히 당신의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누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했었나 봐요. 애당초 친정엄마께서는 한순간에 일가족을 모두 잃은 비극을 겪으신 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터진 것이었겠죠.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친정엄마께서 부엌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이웃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구급차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군요. 이웃집에서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신 친정엄마께서는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의료진이 저한테 정밀검사라는 단어를 들이밀었어요. 저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그냥 친정엄마를 설득해서 정밀검사라는 것들을 싹 받자고 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바로 암이었죠. 친정엄마의 몸을 암세포가 갉아먹고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정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나 공부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규 수업이 끝나는 대로 혼자 모든 보충 수업과 자습에서 빠진 채 하교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친정엄마의 곁을 지켰죠. 의료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의욕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속상했어요. 저는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정작 친정엄마께서는 사시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다가도 한 번씩 그냥 죽겠다고 하시면서 멍하게 병실 천장만 보셨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니까 저는 죽을 맛이었죠. 식사를 친정엄마께서 거부하셨던 어느 날 제가 울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힘 좀 내봐요. 살기 싫은 세상이라도 제발 살려고 노력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엄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잘못되시면 저는 정말로 이제 혼자예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었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냥 죽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집을 팔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치료받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감사했네요. 친정엄마께서 몇 년 뒤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때 울면서 드렸던 간청에 정신이 좀 드셨다네요. 이 세상에서 혼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친정엄마께서 가장 무서워하시던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친정아빠와 결혼까지 하셨던 거라고 그랬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의지를 갖고 암세포와 싸워내셨고 무사히 퇴원을 하실 수 있었어요. 돌아온 집은 월세방이었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20살 성인이 되었고 대학 대신 직장을 다녔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언젠가 친정엄마를 제가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미래를 그렸어요. 하지만 제가 또 바보였던 거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점이죠. 그 미래가 나에게 언제 오느냐 하는 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면 현재에 실천하는 게 옳은 거예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조금 어설프더라도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게 후회를 덜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라는 것만큼 부질없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미래를 계획하며 돈도 열심히 모았으나 친정엄마의 암 재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24이었어요. 친정엄마께서는 다시 찾아온 암으로 쓰러지셨고 이번에는 영영 당신의 두 발로 태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이 못난 엄마보다 훨씬 더 잘났으니까 좋은 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이 엄마처럼 불운하고 불행한 길은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딸 희영이가 좋은 것만 보면서 살 수 있도록 나쁜 것들은 모두 엄마가 가지고 갈게. 알았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운명처럼 또렷한 눈빛과 안정된 호흡으로 그런 유언을 남기시는 바람에 제 억장이 더 무너졌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께서 만약 다른 길을 걸어오셨다면 정말 빛나는 사람으로 잘 사셨을 것만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진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네요. 친정엄마께서 가지고 계셨던 연락처에 직장 선배들이 연락을 싹 돌려주셨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친정엄마 가시는 마지막 길이 외롭지는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친정엄마의 장례식에 찾아온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쏟는 거, 그걸 넘어서서 그냥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만 같았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친정아빠였습니다. 자정에 가까웠던 시간이었고 저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라도 찾을까 했었어요. 저 하늘 어디쯤 친정엄마가 계실까 해서요. 그랬다가 친정아빠를 마주쳤던 겁니다. 희영아, 내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진심으로 유감이다. 유감이요? 남 얘기하듯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왜 오셨어요? 낯짝 두꺼운 것도 정도가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당신은 훗날 죽으시면 반드시 지옥에 가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천국에 계시니까. 감히 우리 엄마와 같은 곳에 갈 수는 없으니까. 희영아,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예전에는 내가 부족했고 미흡했어. 그런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놈의 사정이요? 제 아는 눈은 없어도 타고 오신 차가 빌어먹게 비싼 차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구분하는 눈을 가졌다고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기나 하세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개고생을 다 했는지 아시냐고요. 관심도 없으셨겠죠. 사정이 뭐든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준 적 없는데 왜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야 돼?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보상해주고 싶어. 희영아, 내가 돕게 해주라. 나는 세상 하나뿐인 네 아빠잖아, 희영아. 누가 내 아빠라는 거야? 나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는 단 한순간도 아빠가 없었는데 당신이 뭐길래 그딴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저는 아빠라는 단어에 이성을 잃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빠께서 다가와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셨고 저를 붙잡는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아버린 저는 그대로 친정아빠의 뺨을 때렸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 건물 앞에 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친정아빠는 저에게 맞으신 그대로 고개를 숙이셨고 죄인처럼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되니까 제발 돈이라도 받아주겠니?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네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주는 돈을 받아주면 좋겠구나. 어떻게 내 앞에서 우리 엄마 들먹일 수가 있어? 당장 꺼지세요. 내 눈앞에서 꺼지고 내 인생에서도 꺼지세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채로 거칠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마 장례식장 안으로 친정아빠가 따라 들어오실까 싶었는데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친정엄마의 영정 앞에서 추한 꼴 보였을 테니까요.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저는 친정엄마의 영정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엄마, 저 잘했죠? 엄마가 진작 이렇게 시원하게 굴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단호하게 쳐냈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후련하게 뱉었던 것과는 달리 제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죠.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친정아빠의 존재가 드문드문 생각났어요. 어쨌거나 저와 피를 이은 가족이니까요. 제 아빠인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친정엄마의 장례식 때 마주했을 때의 그 모습, 너무나도 멀끔한 모습을 하고 계셔서 저희 모녀를 잔인하게 버리신 뒤 혼자서만 속편하게 잘 사셨다는 증거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친정아빠를 떠올리려 하는 제 자신을 욕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퇴근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친정아빠였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용인 즉슨 친할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속죄를 하고 싶으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나한테 속죄를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걸로 천국 문이라도 두드려 보시게? 어림도 없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절대 뜻대로 해줄 수 없어. 그때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반년이 지나가던 시점이었네요. 저는 친할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정아빠만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나도 힘들었고 네 할머니도 제정신 아니셨고 무엇보다 네 엄마도 온전하지 못했어. 그런 환경에서 너를 자라게 한 게 시간이 지나자 나는 너무 후회가 되었다. 왜 지나고 나서야 후회가 되던지. 네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고 지난 날을 후회한다고 하셨어. 희영아, 네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네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실수는 과거로도 족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네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든 가장 먼저 나를 찾아주겠니? 그때는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마. 약속할게. 그 목소리가 너무 진심 어린 말투로 들려서 그것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친정아빠는 연락처 2개와 주소지 1개를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히고 친정아빠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어요. 그것으로 제 인생을 앞으로 혼자 알아서 살아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지난날 어차피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친정아빠의 존재감을 좋게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씩씩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했어요. 저는 뛰어난 재능 하나 없는 사람이었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너무 뒤처지지 않기만을 바라며 지냈죠. 뭐든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봤자 우울한 생각만 하게 되니까 일을 찾아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해댔고요. 속은 문드러져 있었는데 겉으로는 늘 명랑하고 밝은 척을 하느라 그게 일하는 것보다도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느 날 위로의 손길을 뻗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크게 느껴지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나중에 인터넷을 하다가 여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오는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이 가슴에 새겨서 손해볼 게 하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살다가 큰 코 다쳐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위로를 건넸던 그 사람과 저는 금세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시간이 흘러 제 남편이 되었던 그 사람은 신기할 만큼 제가 듣고 싶어 했던 말만 해주었더랬죠. 내가 외로운 너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싶어. 나에게 너의 가족이 되는 영광을 허락해주지 않을래?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나면 내가 평생 너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아껴주면서 살 거야. 서로를 알아가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주었을 때 저는 하도 눈물이 나와서 대답을 못 해줄 정도였습니다. 괜찮은 척을 해오며 지냈으나 저도 사실은 든든한 제 편 하나를 가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지요. 남편과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칠 생각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진정한 지옥길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하고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남들만큼만 무던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면 홀 시어머니라는 사실에서부터 경계를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심심하고 외로우실 테니 제가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만 있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나온 인물이었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연봉을 꽤 괜찮게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아들을 이토록 잘 키워내신 시어머니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여겼어요. 왠지 돌아가신 제 친정엄마 생각도 났고요. 그런데 설마 시어머니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실 줄은 상상도 못한 바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부모 형제 하나 없고 돈은 더 없는 별 보잘것없는 여자하고 짝지어주려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우리 아들을 애지중지해온 줄 알아? 엄마, 이 사람 무한하겠어. 왜 면전에 대고 이러는 거야? 어제는 분명 얼굴 보고 나서 대화를 잘해보겠다고 그랬잖아. 엄마 왜 입장을 바꾸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보기 민망해지잖아. 시댁에 함께 찾아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짜증을 내시는 것에 저는 놀랐고 남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설마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남편도 예상을 못한 것이었죠. 제 면전에 대고 시어머니께서는 삿대질을 해가시며 남편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네가 민망함을 느껴? 왜 네가 이딴 여자의 눈치를 봐? 대체 뭐 볼 게 있다고 너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누차 말해왔지?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신중히 하라고. 계산기 탁탁 두드려가면서 해도 아쉬운 점이 생기는 게 결혼이라고. 그런데 애초에 너는 계산기 꺼내들 생각도 못 해본 거야? 우리 아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너 지금 이딴 여자하고 결혼하면 네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감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갖다 박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야.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고 저는 이 상황이 그냥 너무 서러웠어요. 예상을 못한 바여서 놀란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재빨리 손으로 눈가를 훔쳤는데 그걸 보시고 시어머니께서는 경악을 하셨어요. 얘 좀 봐라. 이것이 지금 가식을 다 부리네? 너 이 가증스러운 년이 여태까지 그런 행세로 우리 아들을 꼬여낸 거였구나? 어허, 그게 수법이었어? 우리 아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눈물 하나면 다 되는 줄 아는 정신 나간 년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들이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해도 부족할 판에 결혼이라니? 절대 안 될 일이지. 엄마, 근데 나는 이미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마음 다 먹었단 말이야. 이 사람처럼 싹싹하고 자기 밥그릇 잘 챙기고 개념 넘치고 똑부러지는 여자 요새 잘 없어. 왜 엄마는 무조건 안 좋게만 봐? 부모 없고 형제 없고 돈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여자라서 못마땅해? 대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순종적일 수 있는 거잖아. 나쁜 면이 있으면 그 반대에는 좋은 면도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순진하고 이렇게나 착하니까 가증스러운 년이 들러붙은 거구나. 지금도 우리가 난리를 쳐대는데도 혼자 눈물이나 훔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 저런 게 얼마나 고단수인 건데. 우리 아들, 엄마는 절대 이딴 말도 안 되는 황당하게 손해를 보는 결혼 따위는 허락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로 알아. 엄마!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든가. 왜 허락해줄 것처럼 굴어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진짜 너무한다. 나 그냥 확 결혼해버릴 거야.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당황했던 것 같네요. 저는 이런 상황도 예상 못했지만 남편이 자기 모친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인 줄 몰랐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시다가 이내에 저를 무섭게 째려보셨어요. 그 눈빛이 마치 네가 조정하는 거지? 이렇게 물으시는 듯해서 난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쨌거나 저하고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뻤던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이 어둑어둑하였으니 자존감도 자신감도 밑바닥이었던 저를 전적으로 원하는 남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걸리긴 하였으나 결혼하고 나서 제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그 부분은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순진하였던 것이죠.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저는 남편과 결혼하였어요. 시댁과 같은 동네의 작은 신축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일을 그만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고 제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당연히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으나 내부 사정들이 복잡해져서 계약직들 다수를 내보내는 쪽으로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을 그만둘 상황이 된 건데요.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욕하셨죠. 벌써부터 저것이 우리 아들의 등골을 빨아먹으려고 시동을 거는구나. 우리 아들에게 들러붙어서 기생하며 살려고 하는 기생충밈을 내가 진작에 알아봤는데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던 거야.
틈만 나면 시댁에 가서 묵은 때 벗기는 청소를 하던 게 저였는데요. 그런 청소 노동값으로만 쳐도 제가 기생충이라는 오명은 벗었을 것 같아요. 그날도 시댁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 들으라는 듯 시어머니께서 크게 혼잣말 하시는 것에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곧바로 이직부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당시에 저는 왜 그렇게 시어머니의 인정을 바랐던 건지 모르겠어요. 마치 뭐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들으면 쉽게 고무되곤 하였죠. 하등 쓸모 하나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싹싹하게 잘 하기는 하네. 시키는 걸 아주 군말 없이 해내더라. 요즘 그렇게 억척스레 잘하는 여자들도 드물지. 그치, 내가 말했잖아 엄마. 내가 괜히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게 아니야. 결혼할 만한 여자니까 내가 그랬던 거야. 내 눈이 오랐다니까. 저를 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기뻐서 웃음이 다 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칭찬이라고 봐야 하는지도 애매했는데 말이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새는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본다는 표현도 있고요. 당시에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던 직장의 계약이 끝나가던 목전의 어느 날 저는 이직할 곳들을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의외의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너 괜히 시답지 않은 사무실 나부랭이에 들어앉아서 또 쥐꼬리만한 돈 받으며 허송세월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봐온 곳에나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좋겠구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아들도 좋은 일이지. 네? 어머님께서 제 일자리를 알아보셨다고요? 거기가 대체 어딘데요? 어떤 회사예요? 가보면 알아. 너 다음 주까지 일하고 끝이랬지? 그럼 거기다가는 네가 다다음 주부터 일 나온다고 말을 해두마. 잠자코 일단 거기 가서 일을 해봐. 제가 고민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릴 새도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편에게도 이걸 알렸는데 잘 된 거 아니야? 일단 가봐 라는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께서 작당하신 걸 다 알고 있었고요. 제 계약 종료일도 시어머니께 다 일러바쳤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그곳에 제가 일을 하는 것으로 전달을 다 해놓으셨는데 날짜가 되어서 두려운 반 기대 반으로 그곳에 가보았더니 바로 공장이었습니다. 사실 공장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공장 안에 사무일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갔더니 담당자가 저를 생산 라인에 데려다 놓았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당황스럽다고 했고요. 그러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냐면서 담당자가 저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직에 앉히기 위함은 아니었고 여기서 설명을 들으란 것이었죠. 생산직 근무였는데 심지어는 가끔씩 2교대 근무도 해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공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기에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보다 시간이 꽤 흘렀고 저는 그때처럼 어리지도 체력이 좋지도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저를 이런 곳에 시어머니께서 밀어넣으신 것인지 원망에 샘솟으려고 할 때에 제 귀에 들려온 숫자가 있었어요. 그것은 급여였습니다. 잠깐, 그 돈이면 내가 계약 종료되고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하고 여기서 한 달 버는 거고 거의 맞먹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끼며 저축해온 습관 같은 본능이 저를 움직였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일을 배우겠다고 대답해버렸죠. 남편이 회사에서 요즘 영 좋지가 못하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도 들은 바 있었기에 제가 많이 벌어두는 게 결코 나쁜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의욕이 생겨났죠. 그런데도 세상에 이유 있는 돈은 없더라고요. 급여가 높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팔다리가 막 후들거렸어요. 한 주의 근무를 끝내고 마침내 휴일을 맞이했을 때 저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머리는 무거웠고 팔다리는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앞으로 매주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니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금세 허기졌고 잠을 많이 자도 피로가 안 풀렸어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은 딱히 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니까 나무라는 소리 한 번은 했었네요. 당신만 힘들게 일하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각자의 위치에서 힘들게 살아. 지금 그런 것도 못 버텨낸다고 하면 당신은 인생의 참맛을 알 자격이 없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참 개소리가 따로 없었네요. 남편이 뭐라고 일러바친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도 득달같이 저한테 이악 물고 버텨라 이런 잔소리를 해대셨고요.
마치 제가 돈 되는 그 일을 그만둘까봐 걱정이신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황당하게도 제가 좀 위축됐습니다. 금세 징징거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나약한 소리 하는 거, 우는 소리 하는 거, 그건 저랑 안 맞는 거였거든요. 제가 해이해진 것 같아서 정신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각오를 다지고 다시 근무 현장에 서보니까 왠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일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신입이고 친한 인맥이 없으니까 더 어렵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저는 결코 사고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힘들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강한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제가 먼저 다른 분들께 다가갔어요. 고참 여사님들께는 더욱 싹싹하게 굴었고요. 그러자 차츰 환경이 변해갔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도 융통성이 생겨났어요. 그전까지는 100만 해도 되는 걸 저는 120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이들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딱 100만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리고 공장에 단기로 바짝 목돈을 벌러온 취업 준비생인 젊은 남자 인력들이 꽤 있었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남자들이 힘쓰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애교도 없고 고지곧대로인 성격인데 저의 이런 면이 젊은 남자분들한테는 부담 없게 느껴졌나 봐요. 시간이 날 때면 저에게 음료수 하나 가지고 와서 누나 상담 좀 청해도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반은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가족과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내용들이었죠. 가끔은 연애 상담이 있었고요. 저는 살면서 제가 남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제가 꽤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다는 행복한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고단한 일상 속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고 있던 저에게 싸늘한 배신이 내려꽂힌 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도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힘든 것에 적응이 되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니까. 아등바등 노력을 하고 있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은근하게 자꾸 압박을 가하셨던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공장 일을 때려칠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꽂아줬으면 값을 해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논리였습니다. 좋은 자리라는 말이 어이가 없었으나 급여는 확실히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 높은 급여도 저에게 정당하게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겠죠? 슬프게도 그랬습니다. 저는 급여를 결혼한 이후 남편이 우리 생활비라며 관리하고 있던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 계좌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첫 급여일이 가까워졌을 때 사무실에 문의를 해봤다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급여 받는 계좌를 언제 알려드려야 하나 그걸 여쭤보러 온 건데 이미 제 급여 계좌가 제출이 되었다고요? 어떤 계좌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라? 이건 제 남편이 관리하는 그 통장 같은데? 어떻게 이 계좌를 미리 알고 계실 수가 있었죠? 담당자는 모르겠다며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 공장에 밀어넣으신 건 윗선에 아는 인맥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는데요. 예전에 같이 저를 다니시며 친해진 어떤 분이 바로 그 공장의 주인과 친척이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시어머니께 이 부분을 여쭈어 보았다가 오히려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설마 그 돈을 네가 단독으로 받아서 단독으로 관리하려고 그랬니? 웃기지도 않은 소리. 네가 배워먹은 것도 없는데 돈 관리에 대해서 알기나 하겠어? 우리 아들이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급여가 들어오는 게 훨씬 낫지. 너도 제발 양심이라는 걸 챙기며 살아라. 왠지 허탈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쑤시지 않은 곳이 없었고 돈 들어올 날만 기다리면서 버텼는데 그 돈을 제가 직접 만질 수 없다는 게 허무했습니다. 더 허무한 건 반박하지 못하는 저였고요. 제가 입을 꾹 다물자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할 차례였죠. 돈 들어오는 대로 제 계좌에 그 액수를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절했어요. 어차피 부부가 함께 으쌰으쌰 모아가며 하는 시기인데 뭐하러 쓸모없는 짓을 하냐며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엄하게 구시는 것에는 사실 애정도 들어있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바보같이 제가 이 사람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속으로 조금 기뻐지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물은 바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배신은 제 급여를 그렇게 치사한 방식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 맞다나 함께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희생하기로 했죠. 공장 일에 몸은 축나고 있었으나 시간이 날 때면 시댁에 가서 청소도 하고 부엌 일도 했어요. 집에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 떨어질까봐 부랴부랴 요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때에 출근을 하든 남편 밥상은 빠지지 않고 차려놓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피로가 누적되니까 어느 날은 밥상을 차리다가 머리가 핑 돌더군요. 찌개 뚝배기를 상 위에 내려놓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세게 내려놓고 말았고 상에 찌개 국물이 튀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러더군요. 내 옷에 안 튀어서 다행이다. 이거 내가 아끼는 옷이거든. 당신 어디 많이 안 좋은 거면 영양제 하나 비싼 거 사서 먹어. 비타민은 꼭 따로 챙겨 먹는 게 좋다고 내가 아는 의사가 그러더라. 아, 그래? 이제 보니까 영양제를 꼬박 안 챙겨 먹었네. 근데 당신이 아는 의사도 있어? 왜? 나는 의사를 알면 안 돼? 나는 뭐 공장 다니는 와이프하고만 어울리는 남자고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자처럼 보여? 이상하게 남편이 발끈했어요.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반문한 거였는데 왠지 느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근무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갔는데요. 시댁에 남편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이 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죠. 아유,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의사라니. 그럼 이 엄마가 드디어 의사 며느리 보는 거야? 아우,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을. 괜히 덜 떨어진 걸 주워와서 결혼하는 바람에 이혼 딱지 붙이게 된 건 정말 아쉬워. 에이, 그건 그렇긴 한데 조금만 좋은 소리 해줘도 해벌쩍 하면서 노예처럼 구는 멍청한 여자랑 결혼한 덕분에 내가 알차게 써먹었잖아. 걔가 번 돈으로 의사하고 멋진 데이트도 하고. 신나게 떠들던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선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았다는 제 싸늘한 표정을 보고 두 사람이 아연실색하더군요. 어머님, 그간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절대 가만 안 둬.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저는 배신감과 수치심에 휩싸여서 선언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해주는 게 저한테도 좋은 일이라면서 윽박을 질렀다가 제발 의사랑 재혼할 수 있게 이혼 좀 해달라고 빌었다가 미친놈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도 안 해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악독한 수를 쓰셨더라고요. 되려 저에게 불륜이라는 누명을 씌우셨습니다. 너 일하라고 보낸 공장에서 오만 남자들이랑 놀아놨더라? 어린 남자들한테 미쳐서 쉬는 시간마다 밀폐된 공간에 둘이 들어가서 한참 있었다며? 증인들도 있고 남자들하고 따로 공간으로 들어가는 CCTV도 있어. 제가 좋은 마음으로 공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게 불륜의 낙인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저의 약점을 찾고자 공장의 윗선에 문의를 해보셨다가 그런 걸 잡아내신 거였죠. 저를 남자에 미친 상습적인 불륜을 저지른 가정 파탄범이라고 몰아가셨습니다. 저는 결백하다고 맞섰고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작당해서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의사도 제정신이 아니었 여자였죠. 그러길래 왜 순순히 꺼지지 않고 버텨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 너는 이제 끝났어.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묻어두었던 연락처를 꺼내기로요. 연락을 하면서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친정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희영이니? 희영이 맞지? 희영아! 저는 번호를 바꾼 지 오래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숨소리만 듣고도 저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막 눈물이 나서 정신없이 울면서 제 지난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정아빠는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았다. 무슨 상황인지 알았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해결해. 그게 왜 그렇게 의지가 되고 든든하던지요. 친정엄마께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 때문에 열린 재판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이고 얼굴 한두 번 봤던 시댁 친척들도 몇 명 와 있더군요. 집안의 의사들이 생각에 아주 신이 난 모양들이었어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한 저를 처음에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랬다가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기절할 때 놀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하게 꾸민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믿지 못하시겠다는 듯 쳐다보시며 손가락질을 하셨는데요. 제가 뒤에 대동한 변호사 세 분이 불쾌하다는 반응들을 보이시며 각자 명함들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그게 가지런히 놓여졌죠. 남편이 다가와서 그 명함들을 살펴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네가 뭔데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고용해? 돈이 어디 있어서?
들고 있는 그 명품 가방은 대체 뭐고?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들도 쓰고 명품백도 들겠다는데 왜? 문제 있어? 저렴해서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던 우리 아빠 나한테 재산을 물려주실 거래. 나한테 올 몫이 못해도 300억은 넘는 것 같더라. 아, 너는 이 거지 같은 이혼이 마무리되면 든든한 의사와 재혼할 거니까 300억은 너무 약소하게 보이겠다. 그치? 역시 나는 너한테 부족한 여자였나 봐. 남편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현기증으로 쓰러지신 게 먼저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정신이 가출하신 모양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실려 나가셨고 이제는 의미도 없어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밝혀진 제 배경에 압도당한 남편 측에서 의혹을 상실한 뒤였거든요. 아무튼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당연히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행하신 만행들까지 다 사유가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전 재산을 탈탈 털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눈물 콧물까지 다 흘려가며 생쇼를 했는데요. 당연히 그 사과 안 받아줬어요. 저에게 인간성의 추악한 바닥을 보여준 두 사람이 어떤 면으로는 존경스럽까지 했네요. 의사가 그 집안으로 시집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추문에 휘말리는 게 두려워서 그 의사 상간녀는 황급히 잠적을 했더라고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였던 그들은 완전히 패간망신했고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저는 그 이후로 친정아빠와 종종 왕래를 하며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아빠가 마련해주신 집에서 지내는 것도 어색하고 왠지 죄스러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친정아빠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친정아빠는 재혼, 일, 모든 걸 성공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내내 가슴속에 저와 친정엄마가 걸리셨다고 해요. 그 진심마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혼을 후련하게 한 이후로 제 꿈속에 나오시는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고 계시거든요. 덕분에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 마음을 아는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요. 앞으로도 무탈한 나날이 많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